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일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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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 첫 국가 행사였고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너무 상식적인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봤고, 근데 이 당연함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우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발언 하나하나가 다 관심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또 이름을 언급했던 장면이 굉장히 좀 가슴에 울컥했어요. 와닿았고 울컥했고요. 김혜경 여사께서 이제 눈물을 감추시는 모습도 함께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됐고 위안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따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그 뭐랄까 독립운동하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야박하게 굴고 친일파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독립이라는 게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오늘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 뭐 이 대목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뭐 저는 뭐랄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하니까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그 주목해서 보셨는지. 일단 사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게 이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당연한 얘기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쪽도 아니고 보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갈라치기를 또 정치권에서 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전하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아주 상식적인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말씀을 할 수밖에 새삼스럽게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오늘 이제 국가보훈부가 또 예산을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회복시키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투보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원래 대본에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나 이념은 빠지고 국가보훈정책에 집행된 추념사였다, 이런 부분이 우리 대본에 들어가 있는데 앵커가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얘기를 네네. 근데 현충일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왜 생겼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그걸 그때 희생당한 우리 국군 이걸 기념하기 위한 걸로 현충일이라는 행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이런 범위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현충 행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때문에 이 한국 전쟁에 관련된 언급들을 이제 해왔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북한에 대한 언급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북한이 괴뢰 한국 이런 표현을 안 쓴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인가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걸 얘기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남북 관계에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언급 메시지를 일부러 좀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전 정부에 대한 리뷰까지는 몰라도 이 대북 정책이 아직 메시지로 나타날 만큼 그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그 말씀하시지 않은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념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다. 근데 일부러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메시지를 내기에는 아직 우리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를 내려면 좀 더 그 탄탄한 준비, 그러니까 표현하기 전에 북한하고 어떤 물밑 얘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이게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게 남북 관계 특수성인데 그런 지금의 그 남북 관계 정세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북한의 그 어조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여야 지도부 모두가 이제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방점을 찍었던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방점을 여당인 이제 여당이죠. 저도 맨날 방송하면서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내란 극복에 방점을 찍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돌파에 강조점을 뒀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방점을 서로 다르게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한 메시지라는 것이 뭐 크게 이렇게 뭐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내란 극복이나 경제 위기 돌파는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선서식에도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 국민의힘의 셈법은 좀 경제 위기 돌파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3특검이 다 모조리 통과가 되면서 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거론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위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까지 내부적으로는 일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극복하거나 비상계엄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뭐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착잡하겠죠. 네. 언급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경제 위기 돌파를 뭐 어떤 국가 행사가 벌어지더라도 저는 강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란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네, 지금 당장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제 재판이 시작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표현 중에 이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그게 이제 국가 안보와 보훈과 관련해서도 민주주의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목도를 했습니다. 군인들도 이 잘못된 명령에 적어도 현장에서 파견됐던 그런 군인들은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했구나. 그 덕분에 이 나라가 안정을 좀 살 수 있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에 아직도 저는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새 정부 출범하면 우리 뭐 신변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같이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경제 위기는 참 우리 박영 씨가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지금 3일 4일 전까지 집권 여당이 사실상 어디였어요? 지금 경제 위기를 갑자기 꺼내면 너무하잖아요. 이거 좀 인간적으로. 네. 한 몇 달이라도 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좀. 네. 아니 저도 사실 제복 입은 시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계엄의 밤이 떠올랐거든요. 그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군인들의 모습도 떠오르고, 어떻게 보셨어요, 특보님?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화되어 있는 용어냐면, 그러니까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말하면 특히 군, 경찰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상명 하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이라는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고 제복 전에 강조하는 게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통제, 문민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인데, 이게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이 표현을 쓴 건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내란할 밤에 우리 군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좀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기소침돼 있고 그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북돋아주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원래
군인이 또는 경찰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원칙적인 걸 좀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특보님께서 이번 정부가 아직은 북한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공약상으로는 평화를 더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있겠지만요. 오늘 이제 추념식에서의 추념사도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보다도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실용 외교를 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 외교 무대에서의 포지셔닝이 현재 시점에서 이 국민 주권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당장 결정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미국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집권 3일 차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행보를 보고 또 중국 쪽의 행보를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국가의 라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포지션을 취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른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선들도 뭐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 설정은 취임 선서식에서 일부 나왔죠.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압축할 수 있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우리 황방열 기자님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보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발언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대목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2020년에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남북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육해공 상황에서 연결되는 거는 다 끊겼습니다.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뭐 얘기할 때 파문점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살아있는 게 핑크폰이라는 게 하나 살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북한 간의 직접이 아니고 JSA에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군하고 연결되는 그 전화기 색깔이 핑크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핑크폰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연결되면서 북한이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특히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완강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이라든가 북한 당 강령에서 통일 관련된 표현들도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내려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하고 미국 관계에서 뭔가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푸틴이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 쪽에서도 이재명 선대위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말할 준비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정세 전반을 볼 때 지금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대관계에서 지금 당선된 대통령의 첫 일성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발언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오묘해요. 오늘 시진핑과 90분 통화했다 이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정책적으로 평가를 받을 무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외교 분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외교 분야가 망가진다는 건 경제, 안보 모든 게 다 망가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문제는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얻어오는 거 없이 미국 측에 가서 글자 그대로 뭐 기타 하나 받아온 정도 이런 정도였었고 미국 대통령의 받아온 명패를 본인의 사무실에다 둘 정도로 미국에 의존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일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반잔 채우면 저쪽에서 채워주겠거니 하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이까지 한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바탕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냐인데 벌써 약간이지만 변화가 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에서는 축하 인사보다도 저기 그 중국과의 관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언론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중국 쪽에서는 그 이 정권 차원에서 지난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현중 정서까지 이 올리면서 일으키면서 계엄 이후 벌어졌던 현상이 뭐 중국 대사관들 또 중국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그렇게 큰 의지를 안 보였어요. 사실 몇 번인가 두 번인가 시도를 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입장을 내니까 중국이 니네 왜 간섭하는 거야? 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교 노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지금까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풀리라고 생각하니까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거꾸로 밀당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이게 외교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균형 외교인 거고 줄다리기 외교인 거고 검질 외교인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섣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재열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그 미국의 이제 첫 입장이라는 게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라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첫 입장을 밝힌 게 좀 제 생각에는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외교 안보의 공백이다라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빨리 통화를 안 하냐. 원래 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한다면 모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원래 통화를 하는 거다. 문재인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다. 근데 왜 이재명은 못하냐라는 식의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웃고 나서 이제 보도를 보면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만나겠다라고 상호 이제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양국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듣고 나서 우리 국가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놔도 늦지 않은 것인데 너무 뭐 지금 3일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랑 통화 왜 못하냐라는 식으로 뭐 조급하게 구는 거는 저는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고요. 뭐 그냥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 출범은 언제입니다. 어제 이제 3대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까지. 먼저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번번이 사실 뭐 이제 정부에서 거부권에 의해서 막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출범을 하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쓰지 않고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3년 동안은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도 윤석열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당연한 수사가 가동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요. 이 통과가 되는 장면에서 조금 씁쓸한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 정도의 국민의힘 이탈표. 나머지는 실제 반대를 한 일부 그리고 불출석한 다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불출석한 극소수 중에 국민의힘 사실상 대표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그 어떤 저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만한 분노를 또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3주 전에 보면 그때 현충원에 가가지고 최혜병 묘비를 끌어안고 기억해요. 국민의힘이 진실규명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본인은 특검에 반대한 전력이 있어요. 최혜병 특검을.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럼 4주 전에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참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정당으로서의 어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전 특검으로 형사적 처벌도 분명히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정치적인 평가도 더불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지금 면피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 이런 분들은 양심이라도 있지. 나머지는 뭐냐 이제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태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은 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그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대다수의 국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특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검찰로 나눠진 수사 때문에 계엄 초기부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한 면모들이 좀 보였었고, 그리고 다른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어떤 범죄 의혹들이 있고 심지어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내내 제기가 되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굳이 이렇게 특검을 하느냐.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있는 건가. 저거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검찰이 정권에 의해서 휘둘렸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있을 때는 검찰을 우리가 마음대로 했는데 니네가 가져갔으니까 검사들 이제 조정해. 저는 이 얘기 보고 검사들이 내일 아침쯤 성명서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고 기분 나쁜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특보님? 이게 이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구나를 가장 먼저 느낄 대목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세 가지 특검. 맞아요. 근데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좀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순전히 자기네 욕먹는 거 피하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그 사건 자체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지만 20살 젊은이가 죽은 거니까. 근데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잘 처리했었으면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건인데 좀 아둔하고 경직적이고 정권이 경직적이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못 받았던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통과된 게 특히 최상병 건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수사지만 앞으로 정권 운영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대목이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싹 도려내고 이 특검 국면은 좀 조속히 정리되는 게 이후에 그 전국 운영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특검을 주문을 하셨는데 이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정말 메머드급인 게 세 개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만 총 120명입니다. 언제 출범을 하고 정말 어느 정도면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네. 당연히 이제 전폭적으로 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언론 보도가 너무 세세하고 면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더라도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명이고 기간도 김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보다 좀 짧아서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규모 자체가 지금 아까 메모드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방검 120명이면 지검 중앙지검 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저는 빨리 어쨌든 진실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내용이 좀 방대한 거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이 최혜병 특검법보다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네. 양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아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가만 보면 최혜병 특검법도 수사하다가 보면 김여사 특검법이랑도 같이 이제 수사가 뭐랄까 좀
접촉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내용들, 이종호 대표. 네, 이종호 대표 이런 걸 어떤 또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도 본인들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뭐 알아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규모 면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가장 최근 것이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인물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김여사 특검법도 가만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도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건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고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특검과 관련된 사안이 영향을 주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네네. 아까 이제 우리 황방열 특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에 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국의 향배를 이 특검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뭐 국정 운영의 탄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 사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 뭐 왜 메모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검사들 많이 쏟아부으면 뭐 민생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정치보복이다. 하는데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럼 일단 왜 이렇게 메모드가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라 맞아요. 그랬어요 이 예. 상황을. 게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정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제의 요구해서 이전에 수사를 다 정리를 했으면요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 혐의가 늘어났던 겁니다. 계속 정말 이런 거죠. 사람 몸이 아팠을 때 종기 정도에 끝낼 수 있었던 걸 암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120명 많은데 그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150명에서 200명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사건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 비교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사실 저는 반드시 명확하게 이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까 이제 현충일 추념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3대가 친일하면 잘 산다라는 그런 언급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우리 사회에서 왜 만들어졌을까요? 뭔가 부정이고 잘못이고 분명히 단죄해야 될 것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은 식으로 묻어버리고 우리가 앞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자들이 암처럼 이렇게 살아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3대로 가면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글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저 특보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뉴스선상에 많이 오르내리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그 특검을 하는 쪽에서도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서 막 나오는 것들 막 어떤 화제성들만 찾아내가지고 지금 정작 중요한 것들로부터 시선을 뺏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준비 기간 한 20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다. 그다음에 수사 기간 70일 뭐 이제 2회에 걸쳐서 또 연장도 가능하니까 150일 하면 5달 정도? 그러면 연말 내지 연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통상 보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연장되죠. 그 다음에 또 특검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도 나머지 수사나 또는 공소유지는 검찰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아까 최상병 특검을 포함해서 이게 한 국힘에서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검 같은 경우에 원래 외환죄 부분, 내란 특검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환죄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환죄 부분이면은 국내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평양 상공에 특히 김정은 집무실 상공에 그 무인기가 실제 우리 군에서 보낸 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 야 이거는 대단히 수사 주체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더 키워놨어요. 근데 이게 평양 상공에 무인기 간 게 우리 군에서 보냈다는 의혹을 국민들까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파헤칠 수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파헤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수사 주체가 이걸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북한하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 상황을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걸 감추고 축소하려고 하는 게 지금 더 키워놨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제 특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특검법이 올라갔을 때 윤석열이 거부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게끔 만들어 준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으면 됐죠. 근데 이렇게까지 안 왔. 그때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죠. 그리고 이제 계엄 전국에서도 실제로 권한대행들이 특검법을 관련해 가지고 거부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파이가 커지고 의혹은 추가됐죠. 저는 뭐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파이가 커졌는지를 한번 에디터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내란 행위나 외환 유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황방열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특검법들을 여러 번 이제 그 당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의혹들이 몇 개 또 빼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넣을 수 있는 걸 그냥 다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유치 행위를 포함해 가지고 군사 반란을 포함해 범죄 의혹 11가지를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건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여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고속도로 게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수사건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건들 중에 의혹이 있는 건 모조리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검사가 40명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특검은 이제 검사가 60명, 김여사 특검법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방대한 의혹들을 모두 다 특검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소될 범죄자들도 많을 거고요. 수사 대상들도 굉장히 확대돼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왜 안 받았냐 이거죠. 네. 일단 지금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를 하고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관계자로부터 워딩이 나오니까 또 다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라 이런 명령이 실제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서 수사단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 이재명 우원식 그리고 한동훈 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라라고 했고 정확하게 체포 지시를 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3단봉, 포승줄, 장갑, 방검복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한 가방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급받았다는 건데 이게 군사용품으로 평소에 꾸릴 수 있는 군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국회에 들어서 도대체 민간인 체포도 하는 곳이 아닌데 우리나라 뭘 하라는 건지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요. 당장 그 사람들 잡아서 구금시설로 수방사 있는 만들어놓은 곳으로 데리고 가라. 미리 준비도 해놨고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으면서 이게 군인들이 그 파견해서 실패할 줄 알았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기 위한 거지 실제 계엄을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또 그러니까요. 증명이 된 거예요. 또 입증이 된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나씩 다 파헤쳐지는 겁니다. 뭐 김현태 전 특임단장 707 특임단장은 어제도 이제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특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내란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특보님 지금 이제 내란 관련한 이 혐의들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온 것들이 계속 밝혀져 온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다가 거짓말 해온 거를 이제 밝혀나오는 과정인데 뭐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케이블 타이 가지고 장난쳤지만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를 직접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했고 폭행했다라는 게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장군들 뭐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일부 나왔는데 이것도 수사에 들어가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군의 중요한 핵심 보직에 있는 간부들이 육군 참모총장 포함해서 계엄사령관 잠깐 만났던 박안수 참모총장까지 포함해서 중요 보직 장군들이 했던 행동이 일부 드러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 출금됐잖아요. 근데
출금 대상자가 확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군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의 손발로 움직인 영관급 장교들, 합참의 무슨 과장들이라든지 대령들이라든지 이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다 밝혀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는 실제로 내란 외환죄는 굉장히 그 수사기관이나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싹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군에서 쿠데타라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긁어낼 수 있는 건 싹 긁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내란도 그렇고 뭐 김건희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모두 말씀하신 대로 진실에 다가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에디터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이제 다시 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영교,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텐데 요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뭐 이제 전방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번이 김병기 의원이고요. 2번이 서영교 의원인데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4시에 후보 등록 마감 절차를 밟아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조승래 의원이 그렇죠. 나가실 마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나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미 오늘 오전에 입장이 나왔었고요. 뭐 두 분 다 친명이어가지고 누가 될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니 뭐 저는 뭐 당원이 아니고 좀 자유로운 입장이어가지고 제 생각엔 누가 좀 더 유리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해봐야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제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의원들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3일에 지금 6월 13일이죠. 6월 13일에 아마도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권리당 의원의 표심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 선거였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권리당 의원 표심이 좀 들어가거든요. 80대 20 이렇게 네, 들어가죠?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래도 그게 좀 어렵습니다. 당원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들의 어쨌든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어서 뭐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좀 포함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당대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8월설이 나왔었는데 조금 앞당겨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굳이 딜레이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당내 중지가 좀 모아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의 절차를 또 밟아가지고 아마 수정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도 뽑히고 원내대표도 뽑히면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 거여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극초반에 당의 정비를 확실히 끝내는 동안에 과연 야당은 뭘 하고 있을까에 또 이제 한편으로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 됐고 여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하루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열 정비를 여당이 좀 빨리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야당은 지금 완전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편으로는 비교가 된다라는 그런 비교되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까지 짚어봤습니다. 1타 정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장 뉴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